자, 안녕하세요. 부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과거제도에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테마 8번 이제 조선의 과거제도인데, 이 과거제도 이제 하기 전에 조선시대 교육제도하고 과거제도와 관련돼가지고 한 통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보기도 하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277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277페이지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시대 이제 교육제의 특징은, 주로 이제 양반자제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고요. 지배층의 사족들을, 뭐냐면, 양성하고, 관리를, 뽑는 목적에서 이제 시험을,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냐면,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보다는 관리 선발을 목적으로 해갖고 교육을 이제 준비했다는 게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준비를 위한 사서 오경 같은 것도 있죠. 유학 교육에 치중했다. 물론 이제 일부 잡학 교육도 있긴 했지만 주로 유학 교육하고 이제 관련돼 있다는 거 여기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 제도가 과거 제도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아요. 조선시대는요.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예종 이후부터는 적어도 국자관 3년 동안 수학을 해야지 동상감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교육제도 관련돼 갖고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조선의 학교 교육은 주로 양관 자제들을 대상으로 했고,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 시험이기 때문에 사서 오경이나 유학에 치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양반 자제들은 오늘날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서당에 가서 초보적인 학문과 유학을 익히죠. 그리고 이제 15세나 16세 되면 중등 정도의 수준인 학교인 사학이나 향교에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학이라는 것은 서울에 설치된 사부학당을 말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 사부학당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이게 8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주 생진과를 이제 준비하는 교육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한교 같은 경우에는 구목, 금, 현, 향교식 이렇게 설치를 되는데, 지방 양반들과 향리 자제, 그 다음에 일반 양인들도 허용을 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 향교라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이 있냐면 교화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향교가 과거와 연관이 좀 심각하게 돼. 좀 원래는 한교를 이제 과거와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그 취지가 잘 안 됐어요.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한교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있으면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신분도 되게 다양해요. 이 한교 교생 신분들이. 그래서 한교 교생 신분에 따라서 이제 상액생, 중액생, 하액생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액생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양반들이야. 양반들. 지역의 사족들이죠. 이들은 어디에 이제 있냐면 청금록이라는 곳에 이제 수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청금록에 수록이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양반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양반들이 한교에서 공부를 안 하거든요. 공부를 왜 안 하냐면 한교는 이제 양인들, 일반 서민들도 많아요. 상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하고 동등하게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런 한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그렇지만 한교 교생으로서는 등록은 돼 있어요. 왜냐면 한교 교생으로 등록해야지만 이게 이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했지만 이제 과거를 볼 때 소과 초시 같은 경우에는 한교에 등록한 사람 중에 우수한 사람 있죠. 성적이. 그 사람들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소과 초시로 면제 받으려면 과거 보려면 한교 교생해야 돼. 그 목적에서 이제 했고, 공부는 이제 한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서원에서 했어요. 서원에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 한교는 주로 양인들이 이제 군역을 피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전략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한교 교생은 직역으로서 군역을 짊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육적 목적보다는 교화적 목적에 더 치중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오늘날 대학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성균관이야. 그래서 이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입학 자격이 언제 어떻게 되냐면 주 생원 진사시를 합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학생도나 공시 훈신의 자손들로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데 보통 성균관 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지예생하고 기지예생을 하잖아요. 상지예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가 합격자인 생원 진사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생원 진사가 한정됐는데 나중에 기준이 완화되었고 상대생 같은 생원 진사 외에도 현직 관료나 참산, 창하관 또 입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능으로 또 입학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재생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학을 보충한다고 했거든요. 유학은 이제 뭐냐면 그 소시, 초시, 소가에서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그 초에 묻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이라고 하는데 이들로 이제 채워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뒤에 넘어서 그 외에도 이제 잡학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역학, 의학, 음양학, 유학, 기술학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중유관처에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잡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그 관청에서 보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 의학 같은 경우에 전이관이나 해민서, 음양학은 감상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학은 호조, 그 다음 유학은 형주의 고율사 이런 데에서 이제 본다. 그 작가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보냐면 그 중인계층들이 많이 봐요. 중인계층들이.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볼게요. 자, 양반 지배층을 관료로 채용하게 선발심이 과거였는데 조선의 과거제도는 고려시대와 달리 간직에 진출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려 같은 음소가 있어가지고 음소를 통해서 간직에 진출해도 재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말해서 그 조선시대 무음제도라는 거, 음소제도라는 것이 고려시대보다 더 타이트하게 했죠. 그래서 5품이 아니라 2품 이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2품에 들어가도 낮은 간직이 배정받고 또 높은 간직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재산직까지. 그러니까 꼭 그 음소를 통해서 간직에 진출하더라도 과거를 봤어요. 그래서 과거에 합격해갖고 높은 간직을 가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가 이제 중요한 시험 제도였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는, 조선시대 과거는 크게 문과, 무과, 그 다음에 기술가를 뽑는 작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문관을 뽑는 시험인데, 그게 소과, 대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소과는 생진과와 진사과,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이제 그 소과 안에 이제 생진과, 진사과 안에 초시와 복시, 이렇게 이제 뽑는다. 그래서 이때 이제 뽑을 때 그 지역별 할당을 해요. 그래서 각 도에서 이제 지역별로 초시를 700명 뽑은 다음에 다시 이들을 대상으로 소홀해서 이제는 지역별 상관없이 복시를 뽑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원 진사에게는 그 자기 원할 경우에 좀 낮지만 초급 문관 임명한 자격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급 문관 시험 대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네. 그래서 있고 또 성균관에 들어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소과를 거쳐 생원 진사 또 성균관생 현직 관료 이런 사람은 대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이들은 이제 사서 오경, 부, 표, 전 그런 책문 같은 시험을 치렀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 마지막 전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초시는 주로 지역별 안별 이제 뽑고 복시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지역별 상관없이 33명 뽑고요. 그 다음에 군인 그 국왕 친전에 관련된 것들은 전시인데 이건 각과, 을과, 병과를 뽑아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위를 결정해. 예. 전시제도. 그 전시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언제 처음 도입됐죠? 공민왕 이후부터 도입됐죠? 그래서 왕이 이제 직접 가서 그 책문을 내고, 주로 이제 책은 뭐냐면 논술형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제 논술 제목을 내고, 의지를 내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뽑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성적은 이제 간직 진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은 1등을 장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종육품의 초임이 되고요. 만약 기성각이 갈릴 경우에는 자기 등급에다가 4등급에 이제 가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험, 승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문과와 작가보다 더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조선은 유교를 이제 정치 이념으로 삼기 때문에 이 유교 사상을 무장하는 사상들을 중요시 여기고, 당연히 문과를 더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과를 시험을 봤을 때 일반 평민들도 법제는 가능해요. 그래서 사료상을 볼 때도 일반 평민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양반 출신들이 합격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각오를 보기 전에 뭘 제출하냐면 여기 이제 보단자를 보단자. 예. 여기 단자를 또 선자로 읽을 수 있는데 이 보단자 안에는 뭘 제출하냐면 그 사조는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외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문과 조파를 분명히 적어놔요. 그래서 각을 보는데 당연히 이 보단자를 보고 이 사람을 먼저 가려내겠죠. 그래갖고 얘가 양반 집안이면 선발시켜주고 아니면 쳐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조선 사회가 이게 이제 양천제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선 전기 때. 그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과거 시험을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에 보면 일반 평민들도 과거 시험을 갖고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반산제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과거 시험이라는 것도 그 양반 안에서만 보는 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보단자를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 시험 보기 전에 보단자를 넣어서 얘를 미리 뽑아낸다는 거죠. 선별을 하고 나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문과 시험이 있는데 문과는 이제 그 고려만에 신설됐죠. 공양한 3년이니까 실제로 이제 조선 때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과는 대가속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단선제 한 번만 시험을 보는데 한 등급 한 단계만 시험을 보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초시 보고 그다음 복시에서 28명을 선발한 다음에 전시에서 등급을 나누죠. 네, 이 전시는 왕 앞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당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위 결정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시험 보면 궁술, 기재, 격구 같은 무예나 그다음 예서, 병서 같은 시험 과목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기재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 기재는 이제 말 타면서 이제 무기를 다루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격구는 이제 폴로 같은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술은 그 뭐냐면 활을 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특징이 뭐냐면 궁술을 되게 강조해요. 과거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싸울 때는 항상 창하고 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하고 검술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 중요시 여기지 못하냐면 객관적 기준이 없어. 창수가 검술을 한다고 싸움을 붙여갖고 사람 죽이면 저수 죽는 건 이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궁수는 뭐죠? 달려가서 맞아서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멀리서도 쏠 수 있고, 간형이 맞힐 때 딱딱 봐요. 그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군인들은 상당히 활을 잘 쏴. 우리나라는 이 전통적으로 활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뭐는 못할까요? 칼싸움 못해. 하여튼 뭐 이런 단점도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느슨하기 때문에 일반 양민들도 맞고 조선후기 때는 또 천민들도 나중에 양인 신분을 획득하면 또 여기 문과를 봐갖고 양반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술관 같은 게 작가가 있는데 작가는 이제 해당 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 이제 선발된 시험인데 여기는 초시, 복시 이렇게 두 개로 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역가, 의가, 음양가, 율가 같은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는 주로 누가 응시를 주도하냐면 중인들 또는 서울 계층들이 주로 응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있고 과거는 3년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실시한 신경시가 원칙이에요. 그 외에도 부족이 특별시가 많은데 증강시, 그 다음에 그 알성시, 별시 등등 그리고 또 국왕이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또 보는 시험이 있어.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봤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제도가 나중에 가면 이제 대단히 부패돼가서 양반 사이에 이제 붕괴한 원인이 되는데, 그 예를 들어갖고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그 세도 정치가들이 지배를 죠.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들은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합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19세기 이후에는 뜻 있는 사람들은 가고 싶으면 안 봐요. 왜냐면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과거에 뭐 합격한 사람들은 그 실력을 의심해 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붕괴 요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과거 시험을 이제 보면 그 조선시대 때는 과거제도, 학교제도를 처음에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 고려시대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예종 때 그 국제과정시에 3년 봐야지만 3년 있어야지만 뭐예요? 국제과정 합격하고 진사 얻은 다음에 3년 동안 국제과정에 수학을 해야지만 동단가시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조선도 그러려고 했어. 왜냐면 조선이 건국할 때의 그 중국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명이죠, 명. 자, 명나라 과거제도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명나라 과거제도는 학교제도하고 과거제도가 일치돼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일치돼. 그래서 그 지방의 부주 현학을 들어가서 높은 성적을 졸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국자감생 있죠. 국자감에 졸업을 해야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지방시대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의 과거제도는 학교제도를 일치시켰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이제 받았냐면 롤모델이 어디냐면 송나라야. 자, 송나라에 무슨 법이 있었죠? 왕한성의 개혁 중에 태학 3사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태학에서 어느 정도 수학을 하면 3단계를 거쳐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냥 간직히 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등장하면서 복구주의 정책을 이제 추구하면서 요 송나라의 영향을 이제 그 왕한성의 개혁에 이제 영향을 모델을 해서 그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일치시키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제도를 통해서 그 명나라가 요구하는 그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국가상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요때 명나라 때 어떤 나라였죠? 조선이라는 나라였죠. 네. 그래서 이 조선도 명을 모델로 했어. 초창기 때는. 그래서 학교제도하고 과거제도를 일치시키려고 이제 그 계획을 짰거든요. 제도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떻게 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통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제 문과를 기준으로 보면 초시가 있죠. 초시. 아니, 속과부터 얘기해볼게. 자, 효과의 합격을 있고 대가가 있잖아요. 자, 속과를 이제 보면 처음에 뭐가 있어요? 초시가 있죠. 초시. 초시 합격하면 뭐가 해야 돼요? 복식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가 넘어가는데 대가는 이제 가정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시, 그 다음에 복시, 그 다음 뭐예요? 전시예요. 네, 이렇게 이제 있고 원래 이제 초시, 복시, 전시 안에는 또 시험을 봐요. 이게 하고 한 3번 정도 또 이렇게 보는데 초장, 중장, 그 다음에 종장. 그것도 초, 중, 종장. 이렇게 또 3번에 또 시험을 봐요. 네.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손가 대가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봅니다. 네. 그래서 보통 9번에서 다 뭐냐면 수석 합격하는 사람을 이제 되게 높게 보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희 같은 사람 있죠. 이희는 9번 이제 수석 합격했잖아요. 이건 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 제도인데 이 시험 제도를 가지고 학교 제도 일치시키려고 했어.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 이 속과를 뭐와 연결시키려고 하냐면 향교와 연결시키려고 했죠.
그 다음에 대가와 뭐와 연결시키려고 했냐면 성균관과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과거제도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한교에 입학해야지만 뭐냐면 그 무슨 자격이 이제 주어지냐면 초시 자격이 주어져요. 초시 자격. 소가 초시 자격. 그리고 한교의 우수생들은 소가 초시를 면제를 해줘. 그러니까 양반들이 한교에 가기 싫어도 뭐예요? 등록을 해야 돼 일단은. 명부의 학교 등록에 명부를 등록을 해놔야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육은 뭐 저기 학원에서 배우는데 학교는 다니잖아. 이렇게 이제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 있죠. 성균관. 자, 성균관생들은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냐면 일단 이제 소과 합격한 소과의 과목이 두 개겠죠. 생원과 진사과. 생원 진사과 사람이나 합격자다. 아니면 이제 주로 현직 관료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 사법학당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성균관들 가서 원점 300점을 받아야 돼. 여기에서 원점 300점 여러분들 교육사 시간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보통 이제 아침 저녁을 먹죠.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아침 저녁을 먹으면 몇 점이 1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침 저녁을 300번 먹어야지만 300점을 받아요. 그러면 300점을 받으면 뭐냐면 초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초시를 보는 자격.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뭐냐면 성균관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초시 같은 경우에 성균관시 같은 게 있거든요. 초시 중에 성균관시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생들만 보는 거야. 상당히 뭐냐면 특혜죠. 자기들끼리만 시험 보는 거야. 전국적인 사람들 모아놓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 대가를 보기 전에 성균관에 입학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초시를 이제 보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안 된 거야. 왜 안 됐냐면 자 일단은 한교부터 보죠. 한교. 자 한교는 이제 보니까 요게 아까 책에서 읽은 것처럼 한교에 양반만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상민들도 입학을 해. 그래서 중학생, 하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입학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양반들 시점 때는 청것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양반 신분제사에서? 공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만 등록을 해놓고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공부하는 거야. 집에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교는 일종의 그냥 등록 기간이지 여기에서 가고 준비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한교의 어떤 신분제적 어떤 특성 때문에 깨지게 되죠. 한교를 통해서 가고 시험을 본다는 그러니까 깨지게 되고 이제 성균관을 통해서 대가 초시를 보고 이제 복시 이런 케이스를 생각하는데 자 이것도 깨지게 돼요. 왜 깨지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시 외에도 여러 가지 뭐냐면 비정기적인 시험들이 많이 생겨요. 뭐 별시, 진강시, 말성시 등등은. 그런데 이 비정기적인 시험들은 원점 300점을 꼭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은 원점 200점, 100점 심지어는 원점조차도 요구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균관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냥 하루에 한 얼굴만 좀 내밀고 그런 사람이나 아예 그냥 생원 진사시 합격하고 나서 성균관 안 가고 그냥 비정기적인 시험에 응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더 나중에는 조선 후기 때 넘어가면 이게 영조 때부터는 어떤 조치까지 했냐면 아예 속가를 안 봐도 돼. 안 보고 그것보다 뭐죠? 대가를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 본 시험 들어간 사람들이 또 뭐냐 많이 또 합격을 해.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기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교를 거쳐갖고 속가를 보고 그다음 성균관을 보고 대가를 보는 그런 학교 제도와 교육 제도의 일치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그 요인으로서 첫 번째는 조선 신문제 사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비정기적인 시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보면서 그 원칙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 조선 후기 때 영조 때부터는 아예 속가를 거치지 않고 대가를 보도록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속가를 왜 보냐?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냥 대가 보면 되지. 근데 속가를 다 봐요. 웬만하면. 왜 보냐면 여기 뭐 속가 봐가지고 달리 임용을 되려고 이제 하는 건 아니고 속가를 합격하면 이제 속가가 두 개가 있죠. 생원하고 진사죠. 그래서 생원시 보고 진사시 받고 생원과 진사와 합격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그 지역사회에서 양반으로서 인정받게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반의 규정 있죠. 그 중종시대 때 사족 제규정 보면 적어도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는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속과 진사과에서 한 번은 합격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양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신분은.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자격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이 속과 정도는 합격을 해야지만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나는 양반이다. 이렇게 이제 떵떵거리면서 뭐냐면 그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속과에 매달리게 돼요. 네. 그리고 요 속과도 대과하고 이제 속과도 좀 낮은 시험이지만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뭐 200명 생원진사 유기폭군이에요. 3년마다 200명이면 그때 인구 비례가 좀 인구가 적더라도 상당히 시기한 거죠.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 정도 가야지만 그 실력이 속과 생원진사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대단한 거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한번 문과대 기준에서 내용 이제 좀 보면 초시에 합격하면 이제 그 조을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조을광이라는 시스템인데 이 시험은 조을광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이제 초시에 합격하면 되게 이제 그 조을 처벌 받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에 우수한 애들은 초시를 면제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속과 초시만 합격해도 대가를 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져. 그만큼 이제 하는데 복시는 이제 사마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마시인데 이 사마시에 이제 합격하면 이제 뭘 받냐면 100패를 받아요. 100패를. 그래서 이제 100패를 받고 주로 세문과 진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초급 문과까지 갈 수 있어. 그리고 뭐죠? 어디에 진출할 수 있죠? 성균관생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또는 대가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했다. 원래는 이제 조선 초기 때는 성균관에 들어가야지만 대가 출시를 볼 수 있어요. 원점 300점 얻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심지어는 대가를 안 봐도 이제 그 성균관 안 들어가도 볼 수 있다 했죠? 그 기준이 낮아져서 프리패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출시 들어가면 이제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되게 출시는 대가 출시는 되게 이제 어떤 걸 보면 성균관식, 한성식, 향시만. 그래서 성균관, 성균관시하고 그 다음에 한성시하고 향시 이렇게 세 가지 보는데 자 출시를 자 그러면 요 시험 중에 어느 게 제일 쉬울까요 일단? 네? 자, 이 성균관은 성균관에서만 학생들만 보는 거야. 대단히 특기죠? 자기들끼리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한성시는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향시는 각 지역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게 특기겠어요? 성균관시가 특기인 거지. 일단 이렇게 특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지역별로 이제 할당을 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시를 봐요. 이걸 자기 능력별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33명을 이제 정시에서 뽑거든요. 그래서 33명 뽑는데 이들이 각각 이제 전시를 보고 이제 등수를 나누는데 각, 을, 병으로 이렇게 나누죠. 네. 그래서 각과는 3명, 을과는 5명, 그 다음에 병과는 26명을 뽑아요. 그 중에 각각 1등을 뭐라고 하냐면 장원이라고 해요. 장원. 그래갖고 이제 이들 합격자에게 뭘 주냐면 홍패를 줘요. 홍패를.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예요. 조선시대 과거제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문과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또 시험을 또 보죠. 자, 그게 이제 있고 그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뭐 102페이지 설명을 다 했고 문과를 이제 볼게요. 문과. 자, 문과는 이제 대과, 속과 구분 없이 이제 한 번만 딱 보는데 한 번 시험은 이제 3단계로 나눠요. 초시, 복시, 전시를 보죠. 그래서 이 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시에 훈련을 보는 시험이 있고 향시라고 해갖고 각 도별로 또 뽑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총 190명을 뽑고요. 그 다음 복시는 그 안에서 28명 뽑아요. 그래서 복시에 합격하면 선단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시에서는 그 문과 마찬가지로 갑, 을, 병 이렇게 이제 뽑는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조선 초기 때는 정해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병과 필요성이나 또는 재정적인 어떤 이유도 그 문과 출신자를 많이 뽑게 돼요. 문과 출신자를 특히 이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이 뽑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렇게 많이 뽑게 되고 또는 국공 납속책 같은 거 이런 것들 발급해서 또 뽑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원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제 부르게 되냐면 만과라고 해요. 만과. 이 만과는 많이 뽑는 만 명 뽑는다고 해갖고 만과가 아니라 만 명 뽑는다고 해서 그 전국시대 만자라는 의미는 뭐죠? 많이 뽑는다는 뜻이죠. 많다. 그래서 많이 뽑는다 해갖고 만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문과의 건의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을 하게 되죠. 예. 문과의 건의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렇지만 이 문과는 일단 문과 시험을 보면서 이제 그 납속책,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면서 재정적으로 이제 보완이 됐고, 그 다음에 문과를 통해서 이제 그 양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천민 출신에서 양인된 사람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 많이 응시해. 그래갖고 이제 신분 상승에 이제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문무 양반제도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아시죠? 원래 이순신은 이제 문과에 보려고 했던 사람이야. 문과 봤다가 3번에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문과에서 재수해서 붙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문과에서 붙었으면 우리나라 완전히 역사가 달라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뭐냐면 사색당패 할 때 좀 심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좀 당파가 심이 없는 사람들 과거시험을 봐도 합격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문과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문과 시험을 봐요. 양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봤다는 거. 그 다음에 작가가 있는데, 작가는 기술가를 선발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과목을 보면 역가, 을가, 음양가, 율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목을 보면 한어, 몽고, 여진어 뭐 이런 것들을 봐요. 매어, 일본어. 그 중에 제일 이제 인기 있는 그 과목은 어디겠어요? 한어죠, 한어. 중국어. 그리고 이제 대명 외교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 역가에서 한어가 이제 뭐냐면 제일 인기가 있고, 그 몽고나 여진어도 봤는데 요거 왜 봤냐면 그때 북방 정책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주로 봤는데 특히 제일 인기가 없는 그 과목이 몽고어야. 몽고. 몽고어는 뭐 써먹을 데가 없잖아. 배워봤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왜 그래도 있냐면 한두 명은 계속 뽑았어. 왜냐면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몽고가 갑자기 강성해졌고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의과는 이제 전이관을 공부를 했고 예주에서 뽑았고, 그 다음에 음양과는 이제 강산관에서 이제 공부시키고 예주에서 뽑았고, 그 다음에 율과는 형조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홍조 교울사에서 교육을 시키죠. 형조에서 뽑는데 주로 율과를 보는 이제 과거 시험 뭐를 보냐면 대명유럽 건국대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요. 또 뭘 보냐면 무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수무언록. 중수무언록 많이 들어봤어요? 네. 중수무언록은 뭐 하는 책이냐면, 원래 이 무언록이라는 책은 이 원나라의 검시서예요. 검시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보고 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 원인을 밝히죠. 그래서 원통합을 없게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무언록이라고 했는데, 이 무언록이 명나라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거기에서 어려워서 이제 여기에 줄을 갖다 붙였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래서 중수무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수무언록이라는 책을 꼭 공부했다. 건국대전, 대명률, 중수무언록 이런 책.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주로 자법교육은 이제 중앙에 해당 단청이나 지방에 해당 지방 군현에서 이제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중인들이 많이 봐요. 중인들. 그래서 중인들이 예전부터 이제 세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받고, 또 작가의 시험관들도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중인 출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어주고 끌어주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작가에 합격했을 때 이제
어떤 풍계에 들어가냐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타 작가보다 역가가 좀 우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역가 1등은 종 7품, 그 다음에 2등은 종 8품, 그 다음에 3등은 종 9품, 종찌를 받죠. 이렇게 종. 근데 상대적으로 문무과 급제자를 보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장원 1등으로 합격하면 몇 품 받았을까요? 종 6품 자기가. 그리고 2등은 정 7품, 그 다음에 7등은 정 8품, 23등 병가 23등까지 정 9품 정지를 받아. 정풍지를 받는데 정기를 받는데 이에 반해서 그 역가는 종기를 받는 거죠. 좀 한 단계 낮은 거야. 문과 같은 것도에는 이제 각각 1등은 종 7품에서 종기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문과와 문과 작가 어디에 이제 합격하냐에 따라서 초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공무원 시험은 9급, 7급, 5급 있잖아요. 어디 학교에 따라서 시가 달라지잖아. 처음 받는 보직들이.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이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선발 방식들을 이제 보면 그 외에도 관리를 뽑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청거야. 청거는 이제 뭐냐면 고관의 추천이나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봤는데 주로 이 청거를 하더라도 시험을 일단 봐.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하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 청거제도를 이용했고, 주로 이 청거제도가 이제 처음 활용했던 것이 뭐냐면 조광조 개혁 때죠. 조광조 개혁 때 뭘 봤죠? 환란가. 환란가들이나 조선 후기 때 가면 살림세력 때 있어요. 살림세력 때. 그러니까 가군 안 보고 초에 그 서원에 붙여가면서 공부만 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청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중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그 사람이 송시호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송시호는 딱 들어보면 송시호는 간직생활 많이 한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간직생활한 건 1년도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행사하냐면 자기 제자를 통해서 자기 제자들이 많이 합격을 하니까 그걸 통해서 초에 붙이면서 초에 있으면서도 영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청거가 있고, 그다음 음서가 있어요. 음서는 이제 그 고려 시대에 비해서 되게 축소됐죠. 5품 이상이 아니라 2품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음서를 보더라도 음서를 보더라도 간단 시험을 보고 들어가. 그래갖고 이제 뭐 자기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음서 합격자들은 고관 성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음서를 통해서 간직에 들어가더라도 또 과거 시험을 봐요. 대가를 봐가지고 합격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제라는 게 있는데, 치제라는 것은 이제 그 4개가 있어요. 뭐 이조 치제, 뭐 예조 치제, 병조 치제, 그 다음에 문훈 치제, 이런 특별 체험 시험인데, 주로 나이가 많거나 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보는 건데, 여기 합격하면 이제 기술관이나 뭐 지방 수령들, 그 다음에 이제 갑사, 하동부사들 있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 몇 급 정도 되냐면 뭐 7급, 9급 그 정도. 그래서 소과 내과가 이제 5급이라면 이게 7급, 9급 정도의 이제 시험이 치제다. 그 외에도 여긴 안 나와있지만 이과라 해가지고 이제 서리, 향리, 아전 선발 시험이 있고, 도시라 해가지고 이제 중앙고의 갑사를 이제 보충하는 그런 시험도 있고, 그다음 중시라 해갖고 이제 당하관이야 문무 관료들을 보는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반 승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7급이나 9급에 들어가더라도 승진 시험 봐가지고 또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마찬가지로 문무 관리들 중에 뭐냐면 시험을 봐갖고 등급을 올려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60세 이상의 문무인 대상으로 특별 시험이 있는데 기록가라는 게 있어요. 게다가 기록가 같은 것도 있고, 승가도 있는데 승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죠. 문정왕 때 잠깐 실시했다가 이제 말았던 그런 제도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관리선발제의 특징을 이제 볼게요. 일단 이때 특징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냐면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봐야 돼요. 고려시대 상대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관리선발 특징은 고려시대 비교해서 보면 예전에 이제 97년도에 이제 나왔던 건데 적어놓으세요. 예. 첫 번째로는 관리를 임명하는데 능력과 시험을 중요시했다는 거.
관리 임용하는데 능력과 시험을 중시하겠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응사 청거 제도라도 뭘 봐야 된다? 간단한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시험의 어떤 자격과 급제나 진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게 아니야. 물론 이건 고려시대와 비슷하겠지만 차별적인 요소도 되게 있었다. 간행적으로. 그래서 조선시대는 양천제사였죠. 그러니까 신분사 양이면 모두 다 원칙상 뭐예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양인 신분 이상만 가능했지만 경제적 이유. 왜냐면 그 시험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험 못 보거나 교육 환경의 차이나 간행 이런 것들 절차도 해갖고 양을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간행이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전에 보단자를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보단자를 제출하면 우리 시험 따지면 면접에서 걸려낼 뻔인 거야. 아니 서류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보단자를 제출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제인이나 탕간오리 아들이나 재간의 자손들 서울을 응시할 수 없어요. 서울.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응시할 수 없다는 건 과거 전체를 응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문과 시험만 응시할 수 없고, 문과나 작가는 응시할 수 있어. 서울도.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이제 급제자의 진출은 자기의 지역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가문에 따라 또 뭐냐면 초임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별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작가, 문과보다는 문과가 더 우대를 받았고, 시험이 지나갈수록 그 부정기 시험의 별시의 수가 신년시의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제가 원래 모습이 많이 훼손되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과거 시험을 합격하려면 원점 300점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들이 늘어나면 원점이 점점 낮아져, 기준이. 그래서 나중에 원점조차도 요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과거 시험과 학교 제도를 단절시키는 그 요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제도에 연관성이 없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신분제적 특성, 그 다음 비정기적 시험이 점점 증대되는 그 요인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과거 학교 제도 일치된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사회에서는 이 과거 상당히 중요했다. 왜냐,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대과든 일단은 합격을 해야지 뭘 유지할 수 있죠? 양반이라는 신분사회를 유지하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양반 집안에서 이 과거를 어떻게 하든 합격하려고 했다는 거야.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야? 양반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형사평가 문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110페이지 펴보세요. (73번) 문제 볼게요. 자, 73번 보면 다음 기울과 니은에 시험에서 볼 과목의 내용을 써보고 디귿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생원시와 진사시인데, 생원시와 진사시는 생원시는 뭘 볼까요? 사서 오경을 봐. 그러니까 고조시의 명경과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사시는 시부를 보죠. 네, 시부, 재술가.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생원시를 더 중요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선후기 때는 진사시 중요했다가 나중에는 생원, 진사 뭐 그렇게 구별 없이 이제 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인구비례, 지역별 안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소과 출신하는지 대과 출신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일단 뽑아요. 그 다음 복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대로 뽑아.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안배를 하여 생원, 진사과, 초시 합격자 각각 700명, 대과 호시 합격자는 240명을, 아니 호시가 아니라 초시, 네, 초시 합격자는 이제 240명을 뽑아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한번 봤고, 제가 강독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그냥 저희 설명을 넘어갈게요. 네. 지금 진도빼기가 좀 약간 바빠가지고, 예전에 교과서를 좀 읽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진행이 8월달까지는 맞춰야 되거든요. 네, 마치고 9월달에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독은, 필요한 거 꼭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가지고 보세요. 예. 자, 그러면 분당론의 전개해 보죠. 분당의 인식. 예. 자, 이 분당에 대한 인식 부분은 예전에 한번 세 번째 쪽으로 나왔어요. 한동안 안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그, 분당에 대한 인식론을 이제 보기 전에, 그, 조선사의 정치사를 나누는 그 이제 시기 구분을 좀 해볼게요.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 대개 교과서 통로는 이제, 그 분당 정치론에 입각해갖고 이제, 그, 조선시대 때의 그 정치사들이 구분을 하거든요. 자, 보통 이 분당정치론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 이 분당정치론은 이제 그게 몇 시기로 나누냐면 5시기로 나눠요. 5시기로. 그래갖고 이제 딱 보면 분당이 이제 점점 형성돼갖고 보조되는,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형성기야. 형성기. 형성기는 몇 세기냐면 16세기. 그러니까 선조 때 이전 이후로 해갖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형성기 때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 나타나죠? 홍구파하고 살인파.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4대 사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요런 것들이 형성기한에 관련된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이때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뭐냐면 절정기야, 절정기. 그래서 이제 16세기에서 이제 17세기 중반까지 선조 이후부터 17세기 중반 말이라고 했네. 이게 표가 좀 잘못됐다. 지금 보실게요. 이게 절정이고, 여기가 절정이에요, 여기가. 네. 그래서 되게 이제 17세기 이제 중반 여기까지 일어나는데, 자, 이게 이제 강해군 때 대북 정권이 몰락을 했죠. 대북 정권이 몰락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현종 때 무슨 논쟁이 일어나죠? 무슨 논쟁이? 예성 논쟁이에요. 예성 논쟁. 예성 논쟁. 그래서 이제 예성 논쟁이 일어나는 2기까지. 여기가 2기고 여기가 1기인데, 자, 강해군 대북정권 붕괴되고 예성문쟁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여기가 절정기야. 여기가. 그래서 2기까지 절정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이제 뭐냐면, 요때는 누구와 공존해요. 서인 반정이면은 서인이 주도하지만 남인이 정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하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에 따라 상호 견제하는,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정치 이념이 잘 반영됐던 시기가 여기야. 그래서 그걸 정적으로 보는 게 예성 논쟁인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예성 논쟁 1차에서 2차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각각 뭐 서인이나 남인들이 이기잖아요. 근데 이기고 나서 상대당에 대한 어떤 조치를 안 취하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인정을 하잖아. 그래서 공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점점 붕괴돼요. 말폐하가 이제 등장을 하던 상기가 이제 요 시기인데,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17세기 후반때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한국 정치죠. 한국 정치. 네.
한국 정치는 언제 일어났어요? 10년 후반때. 어느 시대죠? 숙종 때. 세 번에 걸쳐서 한국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한국 정치 특징은 뭐냐면 예동 문제와 달리 이제는 폐암 분당에 대해서 가혹하게 복수를 해. 아예 뿌리조차도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사가 다발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분당 정치가 말피하돼갖고 이제 오히려 왕권조차도 위협을 하니까 안 되겠다. 왕이 집정하고 분당을 조정하고 해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종류 때 무슨 정치로 나타나죠? 사기가 타편 정치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주의 완론탄편, 정주의 중국탄편 이렇게 이제 탄평 추천하죠. 근데 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결국 실패했죠. 예. 그래서 이제 5기 아예 분당 정치가 아니죠. 붕괴버리는 말패에서 나와서 붕괴를 냈던 거기가 그 19세기 때부터 5기가 뭐죠? 세도 정치, 세도 정치.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그 형성기는 이제 16세기부터 15세기 후반부터 해서 16세기까지 쭉 해서 이제 그 선조를 거쳐갖고 강해군이 이제 그때 대북 일당 독재 여기가 형성이고 그 다음 서인반정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예송문제 이렇게 진행하는 시기죠. 여기가 분당의 절정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가 분당 정치 이제 몰락하는 말패기 형상이고 그 다음 마지막 사기가 뭐죠? 탕평 정치. 그 다음에 분당 정치가 완전 붕괴되는 5기 세도 정치죠. 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어. 그러면 이 분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꼭 정치사적 입장에서 볼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통론이나 그 다음에 그 교과서에 보면 항상 그걸 뭐와 같이 설명하죠? 이런 것들은 정치적 과정을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설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사회 구조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죠. 정치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어떤 흐름이나 경제적 흐름을 같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성기 때 사회세력이 왜 성장했어요? 우리 통론해 보면 자 홍보세력들이 15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뭐죠? 농장 확대하고 그다음 한총사회를 장악하려니까 한총사회에 있었던 상인들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중앙에 올라가고 그 3사를 통해서 언론 활동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유학수 복류운동도 하고 서원 확대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 중앙이나 정치에서 지방에서 그 사회들과 대항을 하잖아.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정치적 형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회 경제적 변화도 끝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한국 정치가 있었을까요? 한국 정치가 일어났던 것을 왜냐면 17세기 후반 때 사회 경제적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그 17세기 후반 때부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그다음 잉여세력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명분보다 뭘 강조하죠? 신뢰 강조하고 그래서 한총사회에서 이제 항전들이 일어나면서 한총사회의 영향력을 상실한 이런 사족들이 어디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중앙정치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파에는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간대함이 점점 없어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탄압하고 그리고 정권하고 이제 유지하려면 렌처과 연결시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또 왕위 계승하고도 싸움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 변화가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분당 정치론의 그 핵심 논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 잘 반영이 됐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 분당 정치론에 대해서 뭐냐면 다른 의견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살인 정치론 같은 것들 살인대 등장 과정을 꼭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과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정치 세력이 등장을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의견이고 되게 통념적인 내용들은 이게 분당 정치론에 입각해서 하는 거니까 분당 정치의 정치사 변화 과정을 좀 파악을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분당에 인식하고 각 시기마다 어떤 분당들이 정권을 장악했는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당의 전개를 이제 보기 전에 분당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자, 분당의 정의는 그 이제 한국 통론에 있는 내용인데 학연에 의한 분당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상호 비판 체제며 산임대에서 주도됐던 성리학적 정치 운영 방식이 하나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붕당 이전에 무슨 용어를 썼냐면 당쟁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당쟁이라는 용어는 누가 주로 썼던 말이냐면 일본 애들이 쓰는 말이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조선 사회를 멸망시킨 원인 중에 뭐냐면 일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색당파 때문에 망했다. 지네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조선이 하나는 스스로 무너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이제 반대된 개념은 붕당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붕당의 내용을 보면 조선 사회가 왜 500년 동안 유지했냐? 자,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나라는 기껏 해봤자 200년 안 가거든. 그런데 조선은 몇백 년 갔죠? 500년 갔죠. 그러면 그 500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걸 어디에 살았냐? 이 붕당에서 찾는 거죠. 붕당에서 상호 견제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조선사가 약해진다? 오히려 붕당이 깨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한국 정치나 그래서 세도 정치가 있죠. 여기는 뭐야? 일당 독재, 일본 독재잖아.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되죠? 붕괴거나 말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본 애들은 어디만 강조하냐면 분당 정치 잘 나갔던 그 절정을 이뤘던 데는 안 보고 어디만 보는 거야? 18, 19세기 때를 봐요. 그래서 분당 정치가 이제 한국 정치가 되거나 이제 세도 정치할 때 이런 점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나중에 이제 식민사학을 정립할 때 또 자기가 얘기하면 또 사람들 안 믿잖아.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썼던 내용들 끄집어내서 자기 유명을 뒷받침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실학자들 의견이 있는데 그때 실학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붕당 정치의 절정기 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시대죠? 붕당 정치가 붕괴기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붕당 정치의 나쁜 점들만 꼬집어내가지고 보는데 이건 붕당 정치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붕당이 오히려 해체됐기 때문에 상호 견제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당쟁이나 대립된 개념, 일본 애들의 당파성론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런 붕당의 개념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애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붕당이란 말이 그러면 16세기 때 갑자기 등장했냐? 그건 아니죠. 붕당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붕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연산군이 무오사 갑자사를 일으켰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붕당을 조직했다.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김효사를 이제 할 때 그 김효사님들이 탄압받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붕당을 조직해가지고 뭐냐면 왕권을 능멸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붕당이라는 말은 예전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계속 사용했는데 그것이 이제 초창기 때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초창기 때 붕당이라는 말을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죠? 이게 긍정적 의미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왜 그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이런 붕당이라는 말을 안 좋게 생각했냐? 그거는 이제 그 유학하고 유교적인 어떤 그 정치 사상하고 관련돼 있는데 되게 이제 붕당을 좋게 생각하는 그 측은 성리학이야, 성리학. 근데 붕당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한당유학이에요, 한당유학. 그럼 한당유학의 정치 철학을 좀 볼게요. 한당유학. 자, 한당유학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청인상은설이라는 말 있죠? 네. 공교소가 이제 정리한 청인상은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요 내용에 이제 입각해서 보면 여기 하늘이에요. 네. 하늘이고 요게 이제 뭐냐면 하늘이 있고 왕이 있어. 왕, 황제다. 그래서 하늘이고 왕은 사람을 대변하죠. 사람을 인간을 대변하잖아. 그래갖고 인간의 대표적인 왕이 정치를 해요. 정치를. 그래서 이 정치를 보고 하늘이 참 잘하면 어떻게 해요? 길조를 보내주고 못하면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의기 형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따라서 하늘이 반응하는 청인상은설인데 이 청인상은설에 입각하면 정치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왕, 황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신하나 백성들 보조주는 거야. 여기서 도와주는 존재야. 그러면 신하들이 이 정치 사상을 볼 때 신하들이 붕당을 져가지고 자기끼리 뭉쳐가지고 뭐냐면 세력을 형성한다. 그것은 하늘에게 부여된 왕이나 황제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야.
나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당유학 정치학은 이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해. 그래서 보통 이제 송나라 이전에 그 당나라 때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 이제 그 초기 때는 성리학이라는 개념만 들어갔어도 고려시대 때 한당유학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과 한당유학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말로는 이제 민주주의 외치지만 꼰대들 보면 50대 60대 넘어간 꼰대들 보면 민주주의는 얘기하는데 하는 행동 뭐예요? 권위주의잖아. 마찬가지로 성리학적 얘기는 하는데 한편은 또 무슨 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한당유학적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 붕당에 대해서 그 연산군 때나 중종 때 보면 붕당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봤다. 되게 부정적 인식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성리학에서는 다르게 봐요. 성리학에서는 자, 성리학은 하늘이 있죠. 이 하늘은 이제 여기에서는 좀 달라. 여기 하늘하고 인격식의 하늘인데 여기는 이제 성리학은 천리죠. 천리. 모든 천리는 모든 사물 속에 다 내게 돼 있어. 그래서 왕이나 그다음 신하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 범인들도 다 하늘에 니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신분적인 차이가 나타나죠? 어떻게 설명해요? 성리학에서는 이게 뭐냐 그 기가 탁하냐 청하냐에 따라서 그게 형성돼요. 기가 청하면 깨끗한 뭐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니가 어떻게 해요? 발현이 잘 되죠. 그리고 기가 탁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니가 발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기가 발현이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범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가 뭐냐면 청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니가 잘 발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왕이나 신하라는 사람. 그럼 정치에 누가 해야 돼? 왕하고 신하고 같이 해야지. 그리고 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무슨 주의라고 하죠? 공치주의라고 해요. 공치주의. 그러니까 왕이 독단을 못하게 신하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분당을 만들어서 왕과 상호 변제를 하면서 언론을 형성하고 공치를 같이 하면 이게 제일 정당한 거지. 그러니까 요때 이제 성리학에서는 분당을 상당히 좋게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할지만 송나라 때 그 성리학이 형성될 때부터 분당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임세력들 등장하잖아요. 이 사임세력들은 종전의 한당유학이나 그 뭐냐면 성리학 같이 있었던 훈구파가 달라요. 얘는 순수 사임파들이에요. 철저하게 머리가 뭐예요? 성리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내구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당을 상당히 좋게 봤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조를 기점으로 해갖고 분당이 점점 좋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분당관이 초기 때는 아주 부적절했다가 나중에는 뭐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 부분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분당에 대해서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당을 사당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종의 물리라는 요인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약시했고, 이거 지금 훈구파들의 어떤 인식이에요. 훈구파. 여기 한당유학이 많이 개입했죠. 어떤 인식이.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연산군이 사임세력들 분당을 조직을 했다 해갖고 탄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중종시기 때 김효사님들을 이제 처단하잖아요. 김효사 때. 그때 이제 이들이 분당을 만들어갖고 했다고 이제 탄압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선조 때부터 사임세력들이 정복을 주도하면서 분당에 대한 좋은 인식이 형성이 돼. 그래서 이제 그 송나라 때 구양수와 주위의 분당론을 적극 수용하면서 분당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는데, 그러면 구양수의 분당론을 좀 설명할게요. 구양수는 진봉론이라는 책에서 분당을 두 개로 나눴죠. 뭘로 나눴죠? 소인의 당이 위붕하고 군자인 당이 진붕을 구분했어. 그래서 진짜 분당은 진붕이다. 그래서 진붕을 해야지만 천하를 잘 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주인은 두 가지 이론을 이제 내세웠죠. 하나가 군자소인론이야. 군자소인은 뭐냐면 분당 망국론을 부정하고 분당이 되면 망국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분당 내에서도 군자 소인이 같이 있다. 그래서 그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배척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뭘 주장하냐면 인군 위당설을 주장해요. 인군 위당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인군 위당설. 자, 인군 위당설 뭐냐? 인군 위당설은
그 군자가 붕당을 이루고 임금을 끌어들여서 그 당에 속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붕당이 신하만제 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마음까지 끌어서 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이 선조실록이 보시죠. 선조실록. 선조실록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예전 기출사료 나왔던 건데, 자, 이 일을 가리켜 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로 나의 뜻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아, 참으로 군자라면 그 당이 있는 걸 걱정하지 말고 그 당이 적을까를 걱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말조차 보면 선조가 군당에 대해 상당히 좋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나 역시, 나는 누구야? 나는 선조죠. 나 역시 주의의 선을 받아서, 주의의 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선이죠? 임금 위당선. 그래서 군자가 분당을 만들면 임금조차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의와 성홍의 당에 들어가고 한다. 이의와 성홍의 당은 서인의 동인이에요. 서인이죠. 네. 물론 이거는 정치적 입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정치적 고려인데, 왜냐면 그냥 동인의 세력이 좀 커지니까 서인에게 좀 힘을 실어줘서 동인을 견제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이미 선조 때는 분당에 대해 상당히 좋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분당론이라는 자체가 뭐 구양수 주위에 분당론이 있었냐, 중국밖에 없었냐,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독특한 분당론이 있었어요. 선조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이이라는 사람이 있어. 유명하죠? 이 사람이 뭘 내세우냐면 조제보암론을 내세웠어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자,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초창기 때는 군자 소인론에서 이제 주자갈점을 내세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시 양비론이 해갖고 그 동인과 서인의 면모가 없애고 사회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에 다 옳고 그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있다가 다시 조제보암론을 내세웠는데, 조제보암론은 뭐냐면 당세에 상관없이 인재를 증명하자. 그래갖고 그 뭐냐면 그 당에서도 인재가 있고 뭐 A당과 B당 중에 꼭 A당만 인재가 있고 B당은 인재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인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뭐냐면 인재를 당세에 상관없이 인재 등용하자. 그래서 이제 이가 원래는 이제 분당에 안 가입하려고 했어요. 분당에 안 가입하고 이제 지켜보는 제 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사람이 서인에 끼어들게 되죠. 스스로 결정을 해본 거야. 참여로. 그러면서 이제 이 서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서인이 이제 뭐가 된 거야? 이 분당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인이나 동인은 이제 하나의 분당이 아니라 정치세력이 아니라 이와 이랑 같은 학파적 성격을 갖게 돼요. 분당이.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조제보암론은 나중에 숙종의 탕평론의 이론적 배경이 돼요. 물론 숙종의 탕평론은 잠깐 시시했다가 이게 흐지부지 되는데,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기출서류에 나왔던 것이 이제 4번이죠. 시닥자의 분당관. 자, 시닥자의 분당관 좋을까 나쁠까? 일단 이 사람은 비판적이죠. 왜냐면 시닥자들이 이제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대개 이제 한국정치 이후야. 숙종 이후부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할 때는 분당을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분당이라는 자체가 이제 한국 정치 이후에 상대방을 죽이고 말살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한 인식이 거기에 이제 보이는 거죠. 이익에 소모지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닥자들의 그런 인식 자체를 누가 악용을 했냐면 일본 애들이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14년 기출문제 나오면 일본 애들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시민사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조선사라는 역사책을 만들어요. 강대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이제 실증주를 내세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위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견에 맞는 뭘 제시하죠? 사료를 제시해. 근데 이 사료 중에 그 공정하게 모든 사료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사료들만. 그러니까 일단 조선사에는 분당 때문에 당파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그럼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사료를 찾아보니까 조선의 시닥자들도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좀 일본 시민사학자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 다 삭제하고 어떤 부분만 이제 부각해서 왜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분당에 대한 인식 관련돼 가지고 한번 그 형사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93 빼 1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말하고 있는 주위의 분당의 명칭을 쓰고 조선의 주위의 분당을 수용한 정치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야. 자, 이게 시간 관계에서 지도서를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7차 지도서에 보면 분당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당 내 군자와 소인이 함께 존재하고,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배척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군자가 스스로 분당을 이루고, 임금을 끌어서 그 당을 속하게 해야 된다. 자, 이거 뭐죠? 이거는 인군 이당설이죠. 인군 이당설. 그래서 이걸 이제 등장했던 정치적 배경을 이제 보면, 그 당시 선조가 즉위한 게 이제 사임세력들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그 당시 구양수와 주위의 분당을 수행하면서 분당의 이해가 심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사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선조조차도 이 인군 이당설 인용하잖아. 인군 이당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자. 13번. 자, 이것도 이제 7차 지도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다음은 조선시대 분당론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에 들어간 분당론의 명칭을 써보고, 나의 주장한 정치적 의도를 써보시오. 자, 일단은 이제 동인과 서인은 기본적으로 같고, 사유에서 관련된 정치 집단을 인식하되, 뭘 주장? 조제보합론을 주장해요. 조제보합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양시 양비론을 주장하다가, 이제 조제보합론을 주장하고, 이가 스스로 어디에 투신했죠? 서인의 자정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제보합론. 그 다음 B에 들어갈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군자 소인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그 의견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냐면 인군 이당설과 군자 소인론. 군자 소인론과. 그래서 군자 소인론은 분당 안에 군자와 소인이 있다. 그래서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내쳐야 된다. 그래서 송시현이 얘기하기에 진군자, 태소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어느 사람이 군자고 어느 게 군자당이고 어느 게 소인당인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당은 뭐가 되는 거죠? 군자당이고 남의 당이 뭐가 되는 거죠? 소인당이죠. 이런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13번 이렇게 정치 의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홍수를 중심으로 이제 공신계의 살림새의 비판과 공격이 정당화되고 남이 소인을 단정하여 배척하여 서인 살림계의 주장을 뒷받침한 어떤 정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한 번 더 추가하자면, 요 시기에는 이제 진군과 태소인이 주장했던 것은 어느 시기죠? 송시현이 살았던 시대는? 한국적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다른 당을 이제 뭐냐 인정하지 않는, 특히 살림세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을 인정하지 않아. 상당히 배타적이야. 그래서 이런 이제 말패적인 어떤 경향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살인파를 볼게요. 살인파.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